설국열차가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설정들 1, 2화 리뷰까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지하 공간이 등장합니다. 지하에는 머리칸과 꼬리칸을 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60칸이었던 열차가 드라마에서는 무려 1001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KTX가 18칸 정도 되니까 KTX가 약 55대 붙어 있는 셈이고, 설국열차 한 칸이 25m라니까 총 길이는 25km. 김포공항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정도의 거리입니다. 걷기는 좀 힘들겠죠? 지하의 이동시설을 통해 머리칸과 꼬리칸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옵니다. 지하 공간은 나중에 꼬리칸의 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기 복권입니다. 아기 복권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티켓입니다. 설국열차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특혜입니다. 아이를 무분별하게 낳다가는 열차 내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꼬리칸에는 5년째 신생아가 없다고 하는데 I want to be a dad, guys. I'm the last Australian. 단순히 영양 부족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백질 젤리에 불임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거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9라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낳으려고 발버둥치는 얘기를 들으니 신선했습니다. 세 번째, 신분 상승이 가능한 수습생입니다. 꼬리칸의 아이들은 수습생에 선발되면 앞칸으로 이동해 교육을 받고 일하게 됩니다. 꼬리칸 탈출, 신분이 상승하는 거죠. 꼬리칸의 아이들은 수습생에 선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한 것 같아요. 주인공의 옛 아내도 꼬리칸에서 신분 상승에 3등석에 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만나서 갑자기 사랑을 나누죠. 꼬리칸 출신 주민들이 앞칸에도 꽤 있을 것 같네요. 그들이 협력을 하든 배신을 하든 좀 더 치밀하고 복잡한 이야기 구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중간 계급이 등장합니다. 착한 꼬리칸, 나쁜 머리칸,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이등분된 영화 설국열차와 달리 드라마 설국열차에서는 꼬리칸과 머리칸 사이에 있는 중간 계급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꼬리칸 바로 위의 계급 3등석 주민들은 사슬이라는 곳에 모여 살며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걸로 나옵니다. 꼬리칸만큼은 아니지만 3등석 주민들도 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뿐인데도 범인으로 몰리고 30분 만에 재판이 끝나 감옥에 갇힌다고 하죠. 프랑스 혁명만 봐도 자본가가 귀족과 왕을 쫓아내잖아요. 이 3등석 주민이 열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독특할 것 같습니다. 꼬리칸을 멸시하며 1등석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꼬리칸과 힘을 합쳐 계급을 뒤엎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1, 2화에서는 머리칸과 내통하여 머리칸의 정보를 전달하는 밀정 같은 3등석 주민도 있는 것 같던데, 머리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열차 속 질서를 유지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윌포드는 여자다? 설국열차 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죠. 제니퍼 코넬리가 윌포드일까? 드라마에서 무리하게 바꾼 설정이라는 얘기도 많은데, 저는 영화 속 설국열차와 드라마 속 설국열차가 다른 열차인 것 같아요. 사실 원작 만화를 보면 설국열차가 한 대가 아닙니다. 세계를 횡단하는 열차가 최대 10대까지 있다고 나오죠. 윌포드는 CEO처럼 하나의 직함을 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차의 최고 권력자가 곧 윌포드인 거죠. 영화는 61칸, 드라마는 1001칸. 열차의 칸수도 다르고 드라마가 영화의 10년 전을 다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나와야 할 영화의 주인공 커티스와 길리엄이 안 나온다고 하죠. 다른 열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드라마에서 작정하고 던진 떡밥인 만큼 진실이 차차 드러날 것으로 보이네요. 드라마를 통해 설국열차의 세계관이 좀 더 디테일해지는 재미는 있었어요. 다만 1, 2화를 보고 나니 아쉬운 점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드라마의 가장 큰 고민은 이미 시청자들이 설국열차의 세계관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설국열차는 세계가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매드맥스, 매트릭스, 버드박스 다 비슷한 장르의 영화죠. 핵전쟁으로 망했든 좀비 때문에 망했든 그냥 대충 망했든 다 같은 장르로 쳐줍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부르죠.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매력은 독특한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매드맥스의 광기 어린 기계 문명, 매트릭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
버드박스에 눈 뜨면 죽는 세상까지 망한 세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영화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재밌게 망했었죠. 꼬리칸 애들은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을 먹는데 기차에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키우고 학교도 있네. 와, 담배가 멸종했다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영화 설국열차는 꼬리칸에 있던 주인공이 머리칸에 도착하는 매우 단순한 플롯입니다. 앞으로 국토를 걸으면 다큐지만 설국열차를 걸으면 영화가 됩니다. 세계관이 특이하니까 플롯이 단순해도 재밌었죠. 한번 공개된 세계관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보여주기만 해도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는 편집해야 할 장면이 돼버립니다. 꼬리칸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젤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반전이 숨겨져 있는 중요한 소재였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냥 획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한번 봤던 거라 사람들이 별로 신기해하지 않으니까요. 드라마 설국열차는 처음부터 총에 총알 빼고 시작한 셈입니다. 제가 작가였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꼬리칸에서 머리칸으로 전진하는 이야기만 다루자니 이미 영화에서 한번 써먹은 내용이고, 그냥 열차에서 밥 먹고 사랑하는 얘기 다루자니 설국열차가 아닌 것 같고, 결국 드라마 설국열차의 선택은 수사물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앞쪽 칸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꼬리칸 주민이자 강력반 형사 출신인 레이턴이 수사를 받게 되죠. 수사물이 재밌으려면 일단 범인을 잡고 싶어야 하죠. 그래서 수사물에서는 착하고 약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범인이 주인공이나 주인공 주변 사람들을 죽이려는 경우도 많죠. 저 새끼, 저 범인을 잡고 싶게 만드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레이턴은 살인사건 수사에 큰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라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태도죠. 나이브즈 아웃처럼 범죄 틀기라도 정교해서 보자마자 이야 이거 완전 범죄자다 퀴즈를 푸는 느낌이 나야 할 텐데 아쉽지만 그렇지 못해요. 범죄 수법은 단순하고 주인공이 눈길 한 번만 스치면 트릭은 풀려버립니다. 메인 플롯이 꼬리칸의 반란이다 보니 서브 플롯인 살인사건 수사에 큰 분량을 할애할 수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인사건이라는 소재를 좀 더 가벼운 걸로 바꾸고 꼬리칸의 반란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국열차는 결국 계급 간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제니퍼 코넬리가 연기하는 멜라니 캐버리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열차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죠. 냉정해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괴로워하죠. 틸다 스윈튼이 맡았던 메이슨보다는 좀 더 입체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그녀가 빈틈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봤습니다. 단순한 악역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인자인 루스 워델이 잔혹한 일을 도맡아 하는 걸로 보아 빌런으로서의 존재감을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 일으키랴, 사건 수사하랴, 설국열차 1, 2화는 살짝 산만한 감이 있는데요. 메인 플롯이 꼬리칸의 반란으로 보이는 만큼 살인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반란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스토리가 급격하게 몰아칠 수 있다고 봐요. 아직 1, 2화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이른 설국열차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 나노스트로였습니다. 안녕.